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가요 동동 버림받은 여인의 노래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 공무도화가 황조가와 같은 이별의 정환의 계보를 우리 문학안에 이별의 정환이란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쭉 마치 가문의 족보처럼 이렇게 쭉 작품들이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이별의 정환이라는 계보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고려가요라고 말씀드렸고요. 고려가요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고려가요의 특징을 내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서경별곡이라는 영상을 선생님이 이미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서 고려가요의 특징 먼저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동동이란 작품 또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동을 통해서는 이 버림받은 화자가 어떤 정서들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원령체 시가거든요. 원령체 시가라는 것이 개념이 무엇인지, 어떠한 표현 기법들이 활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본문 내용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입니다. 덕은 뒤로 밭이 없고, 복은 림베에 밭이었고, 림베에는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요. 곰베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덕을한 곰베에 밭 잡고 해석하면 덕은 뒤로 밭이 없고, 복을한 림베에 밭 잡고, 복은 앞으로 밭이 없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덕과 복이라 하는 것을 나자라, 드리러 오십시오. 이런 해석이 1년의 해석입니다. 1년은,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버림받은 여인의 노래가 동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뜬금없이 덕과 복을 드리러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도대체 본문 내용은 분명히 이별한 여인의 어떤 슬픔, 한을 그리는 작품이라고 했는데, 덕과 복을 드리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이 작품의 1년은 고려가의 갈래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고려가의 갈래적 특징 뭐가 있었다?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였었는데 고려 말에 궁중음악으로 흡수되었다. 궁중에서 잔치자리에서 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자, 버림받은 여인의 노래를 굉장히 유행하던 민간에서 떠돌던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잔치자리에서 부를 건데요. 어떻게 먼저 하는 거예요? 임금님 만세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임금님 만세, 임금님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임금님 막 박수 뭐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의 노래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려가요가 궁중음악으로 흡수되었을 때 아마 첨가가 됐던 연으로 보여라고 우리가 1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실 서술형으로도 내신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동이 출제가 됐다 그러면 고려가의 갈래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연을 하나 찾고 어떤 특징이 드러났는지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궁중음악으로 흡수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라고 답을 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중심 정서 뭐라고요? 덕과 복을 빌고 있죠. 누구의 덕과 복을? 임금의 덕과 복을. 임금이 덕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라는 임금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1년이 되겠습니다. 자, 2연으로 넘어가 보십니다. 정월의 날인물은 어저녹저 하는데 여러분, 아흐 같은 거는 우리 고려 가요에 또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여음구, 남는 조흥구, 흥을 돋우는 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해석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월의 날인물, 1월의 냇물은 얼었다 누구려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몸아 하울론 열셔. 누리, 온 세상. 우리 누리라는 표현은 지금도 쓰죠, 많이. 누리는 세상이란 뜻이고요. 세상 가운데 난 펜을 좀 가지고 있다면 본문에다가 하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를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호격조사고요. 보통은 존칭의 호격조사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난 몸이시여.
몸이여.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하울로, 홀로, 멸셔. 자, 녀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살다, 지내다, 지나가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맥락에 맞춰서 아무 단어나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몸이여, 홀로라고 얘기했으니까 홀로 살아가는구나, 홀로 지내는구나, 이 정도의 해석을 하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1월의 냇물은 어때요? 봄이 왔어요. 그래서 얼었다가 녹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냐면 물에 뭐 원자, 뭐 전자 이런 것들이 얼어 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딱 깨면 딱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뚝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봄이 돼서 얘네들이 녹아요.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원자 뭐 또는 전자 뭐 이런 애들이 막 서로 엉겨요. 그래서 여러분 물은 이렇게 끊어낼 수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딱딱 치면 깨지나요? 그렇지 않죠. 서로 막 달라붙어 있고 막 엉겨 있어가지고 깨지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포옹하고 막 키스하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냇물과 반대로 나는 어때요? 세상 가운데 난 내 몸은 홀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요렇게 정월에 1월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기법 사용된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어떤 거? 자연은 플러스인데 인간은 마이너스고 이게 대비됨으로써 인간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표현기법이 활용이 된 거죠. 너무 중요한 표현기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미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중요하고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역시 CR국어 들어가셔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비를 통한 작가의 의도 뭐 이런 영상을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중요한 거 다시 정리. 자연의 플러스와 인간의 마이너스가 대비되고 있다. 이런 표현 기법이 사용됐다. 그리고 이때의 냇물은 뭐로 기능한다?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게 된다. 자, 객관적 상관물 개념 또한 영상에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뭐죠?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모든 자연물들이 객관적 상관물이었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자, 화자와 대비됨으로써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했죠. 냇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냇물이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연을 보니까 여러분 정월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따가 확인할 테지만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총 13년까지 동동이 만들어져 있는데 2년에서 1월이 시작이 됐고 13년에서 12월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에 이르는 연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달이 기준이 되어서 연이 구분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월령체 시가 혹은 달거리 노래라고 합니다. 이 월령체 시가는요, 우리 조상들이 절기마다 즐겼던 세시 풍속 같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민속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동동은 그래서 우리의 문학, 국문학, 또 국어학, 그리고 민속학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작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될 겁니다. 자, 월령체 시가가 뭔지 개념 알고 가시고요. 1년에 그 정월에 1월에 중심 정서 정리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어떤 정서?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 정월, 이연의 정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3년, 2월로 달은 넘어갔어요. 2월 보름에 15일에 2월 15일에 높이 켠 등불과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지지샷다. 지지 모습이시로다 라고 해석이 돼요. 아의동동달이 여러분 고려가의 특징적으로 보이는 뭐다? 의미 없는 후렴구다. 잔치 자리에서 불려졌기 때문에 악기 소리를 본따서 만들어진 후렴구들이 굉장히 많죠. 내용이나 정서, 작품, 본문의 분위기와는 전혀 무관한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하고 리듬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후렴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동동에서는 아으동동다리라는 후렴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원령체 시가에는 뭐가 있다? 우리 조상들이 절기마다 즐겼던, 우리가 24절기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각각의 절기마다 즐겼던 세시풍속들이 어떤 뭐 이렇게 잔치, 파티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절기들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원령체 시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원령체 시가에 나타나는 세시풍속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월들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동에서는 내신에서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냐면요. 세시풍속이 들어가 있는 년이 어떠어떠한 년이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 거, 예를 들자면 3년과 사연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3년 같은 경우는 2월 15일이라는 날짜가 특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3월 같은 경우는 그냥 3월 나며 개한 이래서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네,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요 달 같은 경우는 세시풍속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2월 15일, 무슨 7월 15일, 8월 15일 이렇게 날짜가 특정됐을 때만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세시풍속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2월 15일에는 어떤 세시풍속이 있었다? 연등제라는 세시풍속이 있었다. 부처님에게 이렇게 보내는 연등이죠. 연등을 이렇게 달아놨던 그런 세시풍속이 있었는데요. 그 연등제와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2월 15일에는 부처님을 기리는 연등을 이렇게 다는데 그 등불을 화자가 이렇게 본 거죠. 그랬더니 이 등불이 마치 뭐처럼 보였을까요? 등불 같구나 그랬으니까 지규가 사용이 된 거잖아요. 등불은 보조관념으로 활용이 된 거고요. 그 등불은 정말 이 어두운데 등불을 딱 다는 순간 환하게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만인을 비추고 계신 누구처럼? 내 님처럼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등불은 뭘 의미한다? 님의 높은 인격, 님의 높은 인품을 의미하게 된다. 등불을 보면서 님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2월, 3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심 정서는 뭐다? 님의 인품을 예찬하는 거다. 님의 보조관념이 뭐가 나왔다? 등불이 나왔다. 등불은 구체적으로 님의 뭘 의미한다? 님의 높은 인품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등제라는 세시풍속 들어가 있었고요.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3월이 나며 개, 열릴 개자죠. 개한, 만춘. 봄이 아주 무르익은 거 우리가 만춘이라고 표현해요. 만춘의 달회꽃이요. 달회꽃은 진달래꽃을 말합니다. 3월이 나며 열린 늦봄의 진달래꽃이요. 남의 불을 지질. 여러분 3년도 보면 마지막 행에 지지샷다의 지지가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모습이라고 해석이 됐었죠. 사연의 이행에 나와 있는 요 단어 지질이란 단어도 모습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 누가? 만춘의 달의꽃이, 늦봄의 진달래꽃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역시 뭐하고 있는 건가요?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달의꽃을. 그런데 이 달의꽃은 비유어로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아름다운,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겠구나? 님이겠구나. 그러면 달회꽃 또한 님의 아름다운 외모, 님을 의미하는 보조관념이었겠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월에서는 뭘 했다? 님의 아름다운 외모를 화자가 또 예찬하고 있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3년과 사연을 묶었을 때 님을 비유하는 단어가 총 몇 개? 2개가 나왔다. 정리. 등불이랑 달회꽃. 등불은 님의 높은 인품을, 달의꽃은 님의 아름다운 외모를 예찬하고 있다. 2월과 3월은 예찬의 장이다. 됐죠?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년 보시죠.
4월로 달은 넘어갔습니다. 4월, 보름? 뭐 이런 거 숫자, 날짜, 며칠인지 안 밝혀져 있죠? 그럼 세시풍속 없는 거예요. 4월을 아니 잊어? 아, 오시는구나. 꾀꼬리새요. 자, 꾀꼬리새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로 왔어요. 나에게로 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무슨다 무엇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단어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신가 녹사님은 나에게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녹사님이라는 건요. 녹사라는 건 옛날에 고려 무관의 명칭이었대요. 그러니까 화자가 사랑하는 님이 아마도 이 신분이 뭐였다? 녹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화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높은 인품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녹사라는 신분의 이 남성은 왔다 안 왔다? 나에게로 오지 않았다. 누군 왔는데 꾀꼬리새는 왔는데. 그래서 표현기법 다시 뭐가 보인다? 자연의 플러스. 꾀꼬리새 플러스죠. 인간의 마이너스. 나에게 오지 않은 녹사님 마이너스죠. 대비됨으로써 역시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비극성을 부각하는 표현기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객관적 상관물로서는 뭐가 쓰인 게 되는 거죠? 꾀꼬리새가 화자의 이 외로움, 화자의 고독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이 또 된 거고요. 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뭐가 있었다? 녹사님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5형까지 했을 때 님과 관련된 단어는 총 3개가 나온 거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2월에 뭐 있었죠? 등불 있었죠. 의미 뭐였다? 네, 님의 높은 인품이었다. 3월에 뭐 있었어요? 다뢰꽃, 진달래꽃 있었죠? 의미가 뭐였다? 님의 아름다운 외모였다. 그리고 그 다음 4월에 녹사님은 비유 아니에요. 그냥 신분. 우리 님의 신분으로 보여요. 녹사님이라는 요 단어까지 합쳐서 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총 3개인데 그 중에 2개는 비유어였고 하나는 신분과 관련된 단어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의 플러스와 인간의 마이너스 대비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하는 표현기법이 나왔는데 이것과 유사한 표현기법이 활용됐던 연이 몇 월에 있었다? 정월에 있었다. 정월에 냇물 기억나시나요? 얼었다가 녹아서 서로 막 끌어안고 있는 정월의 냇물, 화자와 대비가 되고 있었고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었죠. 그래서 정월이랑 4월은 엮어서 묶어서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정서, 외로움의 정서 있고요. 님을 향한 원망의 정서도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옛날의 나를 잊고 왜 안 오고 계신가? 님을 향한 원망의 정서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이런 질문은 누군가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해. 1년에서는 임금을 예찬하다가 2월에서는 외롭다 그러다가 3월, 4월에서는 또 님을 예찬하다가 5년으로 가니까 또 원망하고 왜 이렇게 정서가 일관성이 없어요? 막 이렇게 툴덜투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무엇 때문이죠? 고려가요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뭔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나요? 왜 이렇게 정서가 일관되지 않고 막 들쭉날쭉 막 변화무쌍하죠? 왜? 네, 맞아요. 고려가요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공동창작물이었고 민요잖아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불려졌던 노래 공동창작물이었고 구전이 됐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어서 집어넣기도 하고 저 사람이 지어서 또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는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아으동동달이라는 후렴구만 공통적으로 집어넣으면 같은 노래가 그냥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민요가 갖고 있는 개방적인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요인 이 노래 또한 정서가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여기는 어떤 정서가 드러났구나 라는 걸 이렇게 뽑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아셨죠? 4월 끝났습니다. 5월로 가보죠. 5월은 보니까 5월 5일 날짜가 특정됐네요. 세시풍속 나와 있는 연이 되겠죠? 5월 5일은 단오예요, 단오. 단오날에 술인 날,
단어를 수린날이라고도 했습니다. 수린날 아침에 야근. 이 세시풍속 뭘 즐겼구나. 단오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구나. 아침에 약을 먹었구나. 근데 이 약은 왜 먹었구나? 다음 행을 보실까요? 즈문, 천이란 뜻이었죠. 즈문해를, 천년을 장수하실 약이라고 바치옵나이다. 내가 안 먹었네. 자, 이 약을 먹으면, 단오날 아침에 약을 먹으면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 이 약을 누구한테 바치고 있을까요? 네, 님에게 바치옵나이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단오날에 중심 정서는 뭐다? 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장수하시라고 약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5월 5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6월 보름, 역시 날짜 특정됐으니까 뭐가 있다? 네, 세시풍속이 있다. 6월 보름, 6월 15일은요, 유두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뭐 목욕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 여름을 굉장히 건강하게 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시풍속 이런 것들을 좀 즐겼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월 15일 유두절에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같구나 나왔으니까 벼랑에 버린 빛은 보조관념이 되겠구나. 그죠? 그럼 원관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버렸대요, 빛을. 근데 그 빛과 같대요. 누가. 다음 행 보실까요? 돌아보실 님을 조금이라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버린 빛은 과연 뭔가요? 원관념이 뭘까요? 네. 버림받은 화자인 거죠. 그럼 여러분 유두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머리 감는다 그랬어요. 머리 감고 옛날 사람들 뭐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잘 못 씻었을 거 아니에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서 머리를 감았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렇게 액땜하는 막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을 옛날에 빛 참빛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촘촘한 빛이었는데요. 그걸로 이렇게 머리를 빗는 거예요. 머리를 빗으면 사실 되게 더럽고 좀 지저분하고 그렇긴 하지만 막 이도 있고 이의 새끼죠. 막 석회도 있고 이런 게 막 묻어나오고 굉장히 더러워진 빛이에요. 그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훅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빛을 버린 사람이 그 빛을 돌아볼까요? 액땜의 의미도 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빛을 딱 버리고 나서는 이거 새 빛을 사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버린 빛은 돌아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버림받은 화자가 빛과 같은 존재인 이 화자가 님이 나를 돌아보시기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래서 6월 15일 유두절에는 버림받은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시죠. 8년입니다. 7월 15일이에요. 역시 7월 15일 날짜가 특정됐기 때문에 세시풍속 나타나 있는 겁니다. 백중이라고 했고요. 이때는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력으로 따진다면 8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일찍 익은 벼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열매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이러는 때예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마련해 놓고 절에서도 그랬고 마을에서도 그랬고 뭐 아주 부잣집에서는요 이날은 머슴들한테 이렇게 휴가를 줬대요. 그래서 돈도 주고 그래서 머슴들이 나가가지고 백중에 이제 장에 가가지고 막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막 이렇게 막 즐기던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날에 7월 15일에 100가지 종류의 음식들을 배열해 두고 온갖 음식을 차려놓은 거죠. 님을 함대한 여가죠. 여다 보입니다. 여다 무슨 뜻이다? 살다 지내다 혹은 지나가다 라는 뜻이다. 여기 살고 싶다라고 해석해도 되겠다. 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원이죠. 소원을 비옵나이다. 누구에게? 신령님께 빌었을 거예요. 신령님께 어떤 소원을 빌고 있나요? 님과 함께 살고 싶다.
싶다는 소원을 백중의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옛날에 이제 그 백중날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신령님께 저는 제발 님이 좀 저에게로 와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을 빌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7월 15일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시죠.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은 지금 현재도 즐기는 한가위 추석이죠. 8월 15일은 갑의 날이지만 갑의 날, 한가위 날, 추석이지만 님을 매셔 여곤 여다 또 나왔다. 무슨 뜻? 살다 지내다. 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지내야만 오늘날이 갑에셨다. 한가위 날 답도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화자에게 님이 있나요? 님이 옆에 없죠. 그러면 이 두 번째 행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오늘날이 한가위 날 답도다. 그 얘기는 님이 내 옆에 없으니까 오늘이 한가위 같다? 전혀 한가위 같지 않아. 나 너무너무 한가위 날이려면 1년의 가장 큰 축제지만 난 너무너무 불행해. 난 너무 슬퍼.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어떤 발상법이 쓰였다, 여러분? 객관적 상황은 굉장히 플러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는 잔치예요. 하지만 나는 어때요? 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객관적 상황의 플러스가 나에게로 오면 변질이 된다. 나는 전혀 오늘이 한가위 날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발상법이고요. 이 발상법 또한 문학작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발상법입니다. 여러분 이 발상법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때 항상 그런 예 들어요. 고3들 들으면 되게 싫어할 얘기긴 한데 이거죠. 수능이 언제 있어요? 수능이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있잖아요. 11월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1월 14일에 있는데 자 수능을 치렀어요. 그리고 수능 시험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은 막 흥성흥성 막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죠. 막 흥겨운 파티가 벌어지고 여기저기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상황은 플러스인데 나는 만약에 수능을 죽을 썼어. 망쳤어. 그럼 어때요? 그 객관적 상황의 플러스를 내가 즐길 수 있나요? 오히려 더 열받죠. 그죠? 막 즐기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는 시험을 못 봐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상법, 객관적 상황의 플러스가 주관적 처지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발상법 굉장히 많이 문학에서는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되고요. 동동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8월 15일. 한가위 날에서 즐겁다? 아니다. 나는 님이 그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서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9월로 넘어갑니다. 9월 9일이에요. 날짜 특정됐다. 그러면 세시풍속이다. 9월 9일은 중양절이에요. 지금으로 친다면 양력 10월 정도니까 이제 가을의 절기가 시작이 됐어요. 가을을 즐기는 절기여서요. 중양절에는 우리 국화가 펴요. 황화가 이제 국화죠. 국화가 펴서 국화주도 빚어서 먹고 국화전도 부쳐서 먹고 국화꽃을 이렇게 머리에 꽂고 산에 올라가서 가을에 단풍 든 산도 보고 막 이렇게 즐기는 절기거든요. 그런 중양절이에요.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노란 국화 그 꽃이 안에 들어오니 향기가 새서 가만하에라 은은하구나. 자 여러분 주의하고 가셔야 되는 연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정서가 뭐다? 국화꽃이 향기를 맡으면서 즐기고 있는 중이다? 아닙니다. 어떤 정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중양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화전도 부쳐 먹고 국화주도 빚어서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란 말이에요. 막 우리 집이 그런 잔치가 있고 님이 내 옆에 있고 막 흥성흥성 즐거워요. 그러면 국화꽃 향기가 났을까요? 국화꽃 향기가? 국화꽃 향기가 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향기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집 안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막 화전 붙이고 국화주 먹고 그러고 있었다? 아니다. 나 혼자 있었다. 나 홀로 있는 상황이다. 그걸 어떤 이미지로 표현한 거다? 향기.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월 9일 10년의 주정서는 뭐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표현기법 뭐가 나타났다? 외로움을 외롭다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후각적 이미지로 형상화시켜 놓고 있는 표현기법이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년이 10년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로 뭐가 쓰인 거죠?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한 자연물 뭐? 황하라는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이 된 거죠. 됐죠? 자, 9월 9일 노란 국화 나오는 거 무슨 정서다? 외로움의 정서다.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그 다음 10월로 넘어갑니다. 10월에 점이연, 점이다. 무슨 뜻? 막 잘게 다지는 게 점이는 거죠. 점인, 바랏, 보리수나무 가지, 가꾸나, 다호라, 가꾸나, 보리수나무 가지, 가꾸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여러분 가꾸나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점이연 바랏은 보조관념이 되겠다. 보조관념이 나오면 반드시 뭐 해야 봐야 된다? 원관념을 찾아봐야 된다. 잘게 다진 보리수나무 가지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꺾어서 버려요. 그러면 이 보리수나무 가지 몸에 이렇게 지니고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죠. 이제 보리수나무 가지에 이렇게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이렇게 꺾어가지고 열매 어떻게 먹어요. 열매 먹고 이거를 막 이렇게 뚝뚝 끊어가지고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보리수나무 가지는 사실 쓸모없는 거니까 이거를 몸에 지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점이연 바랏은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다. 원관념이 뭐다? 버림받은 화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했을 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하는 보조관념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뭐? 네, 벼랑에 버림빗이 하나가 있었고요. 여기 있는 점이연 바랏. 요게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중심 정서 뭐가 된다? 버림받은 슬픔이 중심 정서가 된다. 10월의 정서였습니다. 네, 11월로 넘어가 봅시다. 11월 봉당자리. 봉당자리라는 건요. 우리 한옥의 차가운 흙바닥이에요. 흙마룻바닥. 그 봉당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 한삼은요. 여름에 입는 아주 얇은 호적삼이에요. 그럼 여러분 11월이면 양력으로 12월. 그때 그 차가운 흙바닥에 호적삼, 얇은 적삼을 덮고 누웠어요. 얼마나 추울까? 그죠? 슬알 살아온디어 슬픈 일이로다. 슬알 살아온디어 슬다라는 기본 원형이 보이시죠? 슬퍼하다, 싫어하다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단어. 여기서는 슬프도다. 고운 일, 고운 님을 여의고 이별하고 스시옴 스스로 홀로 멸셔 살아가는구나. 슬픈 일이도다. 고운 님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구나. 홀로 살아가는 이 외로움의 정서를 자 앞행에서 일행에서 어떤 이미지로 바꿔놓고 있다? 차가워, 차가워. 촉각적 이미지로 바꿔놓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로움과 슬픔의 촉각적 이미지화, 촉각적 형상화라는 표현기법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심 정서 뭐다? 홀로 살아가는 슬픔과 외로움이다 라는 얘기죠. 자, 11월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총 13개의 연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죠. 12월 마지막 년.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나잘. 자, 1년에 나자러 오소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잘 드릴. 반, 쟁반반. 쟁반의 젓가락. 쟁반의 젓가락과 다오라. 아까 해석 어떻게 했었죠? 네, 같구나. 쟁반의 젓가락과 같구나. 직유 나왔다. 비유. 그러면 우리 뭐 찾아봐야 된다? 반이점은 보조관념이다. 원관념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원관념이 뭘까? 쟁반의 젓가락과 같아요. 분디나무로 예쁘게 정갈하게 깎았어요. 그 쟁반의 젓가락과 같은 건 뭘까? 자, 뒤에 보시죠. 님의 앞에 들어 어린오니. 어린오니는요. 이렇게 가지런히 드린 거예요. 님의 앞에 들어 자, 드세요 하고 반 있죠. 분디나무로 깎은 젓가락을 가지런히 드렸더니 누가 먹었다?
손님이 가져다 물었습니다. 손님이 가져다. 누가 먹었어야 돼. 님이 먹었어야 돼요.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손님이 가져다 물었대요. 뭐를? 반 있죠. 쟁반의 젓가락을. 그러면 여러분 반 있죠. 원관념이 뭐다? 역시 버림받은 화자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 사랑하는 님에게 네, 저랑 인연을 맺어주세요. 저를 드립니다. 바쳤죠. 그런데 님이 그 젓가락을 문 게 아니라 누가? 엄한,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누구? 손님이 가져다 물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님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나는 별로 바라지 않은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어버린 상황을 쟁반의 젓가락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마지막 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화자의 모습이 나왔죠. 앞에서는 그냥 버림받아서 홀로 남겨졌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님에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는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네. 됐나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은 화자의 한탄이 보이고 있는 것이 12월 마지막 연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제일 중요한 내용들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님을 비유하는 단어 2개, 등불과 진달래꽃, 화자를 비유하는 단어 3개, 빛, 바랏, 이렇게 나와 있었다. 비유어들 기억해 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 정리해 봤고요. 후렴구는 동동 아마도 둥둥둥둥 북소리의 의성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각 연을 나누는 기능을 했고 음악적인 흥을 고조시키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나 정서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내용은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세시풍속을 포함하는 이런 노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령채 씨가 달거리 노래라고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자연의 플러스와 인간의 대비, 마이너스의 대비를 통해서 인간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표현기법이 2번 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또 객관적 상황의 플러스가 주관적 처지의 마이너스를 만났을 때 변질이 되기 마련이라는 인간의 발상법 또한 활용이 된 것도 나타났고요. 또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후각적인 이미지로 촉각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표현법들 같은 경우도 확인이 됐었고요. 또 서사가 갖고 있는 갈래적 특징을 반영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여러분들이 동동은요 좀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돼요. 우리 내신에서 동동 배우지 않았는데도 선택지로 활용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수능에서도 반드시 나올 만한 기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인 동동 오늘도 열심히 잘 정리하시고 테스트도 한번 보셔서 머릿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